제가 대학을 다닐 때 소설을 가르치던 황순원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차드 김원국이 미국에서 영어로 쓴 소설은 한국 문학이 아니다. 왜냐하면 영어로 썼고 미국 시민인데 1.5세지만 그게 어떻게 한국 문학이냐. 저도 그렇게 배우고 자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에서 활동을 하는 작가 중에 김석범이라는 분이 있는데 화산도라고 하는 3권짜리 장편 소설을 썼어요. 제주도 4.3 사태 얘기입니다. 일본에서 일본말로 쓴 책인데 이거 한국 문학 아니다 라고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냐면 1970년대입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무렵에 미국을 오자면 정말 몇 년간 준비를 해가지고 심사도 받고 교육도 받고 그러고 태평양을 넘어왔습니다. 아까 주승려 회장님께서 태평양을 넘어오는데 걸리는 일수를 8만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8만입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지나서 제 선생님, 제 은사이신 황순원 선생님의 논리에 반박을 하자는 목표는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그런의 기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의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이라고 하는,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입장객이 오는 그 문학관을 제가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그 문학관의 촌장입니다.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3층으로 된 800평 연금평 800평의 건물이 있고 야산대지가 한 14,000평 정도 문학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찾아오는 분들이 촌장이라 그러면 무슨 한복을 입고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앉아있을 줄로 알고 왔다가 제가 촌장이라고 인사를 하면 무슨 촌장이 이렇게 젊었냐고. 저도 사실 젊지는 않습니다만 그 촌장이 꼭 젊어야 될 건 아니죠. 근데 대체로 이제 이 대학에 있다가 은퇴를 하고 와서 정년을 하고 와서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아직 정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이 젊은 분이 하느냐고. 그래서 제 선생님이 이러고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또 그리고 지금 이 소나기 마을을 2단계에서 만족하고 있지 않고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문 용어로 제가 조기 등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황순원 선생님이 제 은사님이신 까닭으로 그분의 말씀에 비추어서 제가 반대되는 얘기를 하자고 하는 것은 별반 좋은 일은 아니겠으나, 그러나 세월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제한인문학회라고 하는 학회가 있어요. 이 학회는 북한문학과 해외동포문학을 연구하는 학회인데 제가 그 학회의 직전 회장이었습니다. 지금 다른 분이 하고 있는데 그 학회에서 이 문제를 많이 논의를 했고, 뿐만 아니라 이를 연구하는 연구자들 사이에 이제는 해외에서 창작된 문학 작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문제. 여기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속인주의, 어느 나라 사람이 썼느냐, 쓴 사람 국적이 어디냐. 속지주의, 그 어디서 창작 발표되었느냐. 속문주의, 어느 나라 말로 썼느냐. 더 나아가서는 그 글의 주제가 무엇이냐, 아니면 누가 주로 그걸 읽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한국 문학이다 아니다를 평가하는 이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 또한 흘러간 얘기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 지금은 이 작품이 한국 문학이냐 아니냐의 가부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이 작품 속에 한국 문학적 요소가 얼마나 있느냐를 말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형식으로, 가부의 판단에서 정도의 측정으로. 그럼 리차드 김원국이 쓴 순교자는 6.25 동란에 관한 얘기예요. 그 동란 중에 있었던 이 순교 문제에 관한 얘기인데 영어로 썼단 말이죠. 그럼 이 한국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것이냐. 1.5세로서 미국에 와서 이름도 바뀌고 영어로 써서 이게 이제 한국에 번역됐단 말이죠. 2번인가 번역이 되었는데 김원국이 번역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자기가 직접 번역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한글로 고쳐 썼단 말이죠. 그럼 이건 한국문학이냐 아니냐. 근데 이런 걸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안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어로 글을 쓰는 이창래나
뭐 하와이에 있는 노라옥적 헬라나 캐시송 수키김 뭐 알렉산드지 뭐 많죠. 이런 이 주류 문학에서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어로 쓴 작가들의 문학은 한국 문학과 관계가 없다가 아닙니다. 한민족 다이아스포라 문학 중에서 이와 같은 문학들은 한국 문학적 요소를 일정 부분 이와 같은 방식으로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다 넓은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말로 하면 또 미국에서 한글로 글을 쓰시는 분들, 여기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일본에서 일본말이 아닌 한글로 글을 쓰는 일본의 조선인 문학, 중국에서 동북 삼성을 중심으로 중국어가 아닌 조선어로 글을 쓰는, 북한에서 중국에서 조선이라고 하면 북한이고 한국이라고 하면 한국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이냐.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이를테면 카자흐스탄이나 우즈베키스탄 같은 데서 우리말로 글을 쓰는 사람들, 고려인 문학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온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한글 문학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걸 이제 총괄해서 이를테면 한민족 문화권 문학 또는 다른 말로는 한민족 다이아스포라 문학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우리말로 글을 쓰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이 먼 곳까지 와서 모국어로 그 민족 정신을 지키며 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에서 볼 때는 정말 찬양 고무해야 될, 감사해야 할 일이죠. 근데 이 한국, 이 문해당국이나 문인들이 그동안에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이 텃밭보다 더 소중한 이 귀한 어떤 터전을 잘 가꾸지를 못하고 지원을 잘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도 좀 달라져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기서 글을 쓰시는 분들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국어를 지킨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는 그 개인의 삶에 있어서 글로서 생각을 나타내고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그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고 마음속의 어려움을 글로 표현함으로써 넘어설 수 있게 하고, 그리고 그 소통이라고 하는 문제가 얼마나 정동적 유대를 발양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좋은 글을 쓰려고 노력한다고 하는 것은 남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네. 오늘의 한국 문학은 여기 계신 분들께서 미국으로 오실 때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시도 전통적인 방식의 시서기를 넘어서 젊은 시인들을 중심으로 형식 실험, 강력한 형식 실험을 하는 시들도 등장하고, 그런가 하면 너무 서정정신이 고갈되었으니까 이걸 다시 지켜야 되지 않느냐 해서 서정시, 그 중에서도 독자와 좀 짧고 쉽게 소통하는 극서정시라고 하는 것도 등장을 하고 있고, 아주 재미있게는 삼남지방, 저 남쪽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지금 한창이냐 하면 디카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디카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디지털 카메라 플러스 시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카메라, 그러니까 이 핸드폰을, 스마트폰을 누구나 손에 들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걸로 사진을 찍습니다. 길을 가다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또 생각하는 중에 어떤 기막힌 광경을 보면 그걸 바로 사진으로 찍고, 그러니까 시에다가 맞는 그림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진을 찍고 거기에 촌철살인의 몇 줄의 시를 덧붙이는 것. 이를테면 일본의 하이쿠 같은 이런 시를 거기에 덧붙인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가 먼저냐 사진이 먼저냐가 아니라 둘이 함께 상호조응하는 쌍방통행의 형식으로서는 디카시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게 지금 아주 성행합니다.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죠. 디지털 카메라로 딱 사진을 찍고 거기에 몇 줄. 제가 오늘 오전에 이문학 스터디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하이쿠 중에 기가 막힌 게 있다. 뭐냐면 그대 잠시 멈추게 벚꽃 쪽으로 종치는 것을. 뭐 이게 왜 좋은 하이쿠인지는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일본의 하이쿠 중에 좋은 게 많아요. 봄이 사라진다.
옷장 속으로 귓장문을 닫으며 이런 제목이에요. 소나무에게 관한 것은 소나무에게 물어보라. 이게 시예요. 우리가 이 사진을 딱 한 장 찍고 거기에 덧붙이는 이 디카시라고 하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디카시가 참 앞으로 문자 문화에서 영상 문화로 옮겨간 이 시대에 과거와 같은 문자로 된 시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시의 대중적 향유와 확산을 위해서 이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주관하는 경남 하동의 이병주 국제문학제에도 디카시 공모전을, 그리고 올해부터 양평에서, 경기도 양평에서 하는 황순원 문학제에도 디카시 공모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장을 만들어주는 거죠. 시가 그렇게 변하는 동안에 소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소설도 과거에 문자로 종이책으로만 발간하던 것을 많은 작가들이 지금은 그것을 전자 출판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 공간에서 이 소설을 읽게 하고, 여러분 이 작가라고 하는 것은 춘원 이광수가 소설을 쓰던 시대의 작가는 민족의 교사였습니다. 그 이후로 춘원을 이어서 예컨대 김동인, 현진건, 나도향, 염상석 이런 사람들이 소설을 쓸 때 작가는 교사였어요. 지금은 작가가 교사가 아닙니다. 독자와 작가 사이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과거에는 시인들이 일생을 두고 시집 한 권 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나 쉽게 시집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의 작가는 교사가 아니라 가수의 수준으로, 함께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 근자의 한국 문학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변화 하나는 번역이라고 하는 것에 비로소 강세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제 도착을 했는데요. 한국에서 출발하기 바로 전날 한국문학번역원, 국가기관입니다. 번역원이 주관하는 세계 번역가 심포지움이 있었어요. 거기 이제 한국 대표로 제가 키노트 스피치를 했는데, 발제를 했는데,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을 두고 제가 발표한 글의 제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문학 번역, 문학의 세계화로 가는 길. 그 문학이 세계화될 수 있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 작품이 워낙 우수해가지고 자기 언어권 영역을 넘어가는 것. 그러니까 독일의 괴테나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의 문학 같은 것이 그런 거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이 디아스포라 문학의 현장, 그 문학이 해외에까지, 해외의 자국의 언어로서 쓰여질 수 있도록 이 문화권을 확장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세 번째가 번역의 문제죠. 이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일본은 우리보다 훨씬 먼저 눈을 떴어요. 일본에 가장 많이 읽히는 작가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죠? 무라카미 하루키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하루키는 일본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전혀 일본적이지 않습니다. 일본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든 그 얘기가 뉴욕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노르웨이 숲에서 시작될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 있는 작고 미세하지만 우리가 감흥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소설로 쓰는데 아주 다이내믹한 드라마틱한 주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문장 하나하나가 굉장히 공감할 만해요. 우리 가슴 밑바닥을 두드린단 말이죠. 근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는 영어를 잘해요. 그리고 문장을 굉장히 쉽게 씁니다. 왜요? 왜 그렇게 쓸까요? 번역하기 좋도록.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읽히는 작가인데, 일본에는 무라카미 하루키 번역에 자기 일생을 건 번역가가 몇 사람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요원한 얘기죠. 아직. 근데 여러분, 일본의 무라카미 류라고 하는 이 작가가 있는데, 문장은 무라카미 류가 훨씬 고급해요.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까지 수용되는 데는 무라카미 하루키를 따라가지 못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게 번역의 어떤 힘이죠. 자, 여러분, 한국에 신경숙이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엄마를 부탁해가 많이 팔렸죠. 표절이라고 하는 게 뭐 엄청난 게 아닙니다. 몇 줄 같으면 그게 표절이에요. 그걸 두고 우리가 표절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제가 들어와 버려서 그 뒤에 표절이라고 답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경숙이 만약에 내가 내 독서 노트에서 이게 내 문제가 아닌 줄 알고 잘못 썼는데 보니까 그렇더라, 이거 표절이었어, 죄송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그걸 자꾸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엄마를 부탁해는 그 소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보편적 공감대, 엄마가 귀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어요? 어느 민족에게나.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주제의 공통적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두 번째로는 번역이 좋았어요. 번역이 좋았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지금 한국에 한참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 한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맨 부커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라고, 콩쿠르상하고 노벨상하고 맨 부커상. 그거 대단해요. 콩쿠르상은 여러분 상금 얼마 안 됩니다. 없습니다. 상금 아예 없다고 생각해도 됩니다. 조금 일본의 아쿠다카와상, 개천상도 상금 얼마 안 돼요. 근데 이제 이런 상들은 상을 받으면 바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상금 받는 것보다 작가가 훨씬 더 유리한 부분이 있죠. 근데 한강의 소설, 이 소설이 여러분 이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이 소설이 11년 전에 한국에서 이상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때 좋은 작품인가 보다 하고 넘어갔는데, 이 작품은 중편 3개를 묶어서 장편으로 만든 거예요. 그 중에 두 번째 중편이 몽고반점이라고 하는 것이 11년 전에, 이제 12년 전이죠. 한국의 이상문학상을 받았어요. 그걸로 다 잊혀졌어요. 잊혀졌는데 이 소설을 데버라 스미스라고 하는 번역할 때 27살 된 영국 이 여성이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 번역을 보고 한국의 영문과 교수들이 번역 엉망이다 라고 말했어요. 왜요? 원문하고 전혀 틀려. 그러니까 한강이 한국어로 쓴 것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 놓으면 누가 못 알아들어요? 영국 독자들이 못 알아들어. 재미없어요. 근데 데버라 스미스가 그걸 소재로 거기에 맞도록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마음대로 바꾼다고 해서 원문을 전혀 무시하고 간다는 것이 아니라 이쪽 문화권에 맞는 것을 저쪽 문화권으로 옮기면서 그쪽 문화에 맞도록 바꿨단 말이죠. 이걸 이제 어역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번역에서는 전문 용어 가운데 근데 한국어를 영어로 옮긴다. 그러면 번역에서는 한국어를 출발어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이 문학 번역 쪽에 관심을 갖기 전에는 듣도 보도 못한 말이었어요. 출발어라니. 영어는 도착어 이렇게 부릅니다. 출발어 도착어. 듣도 보도 못했죠, 여러분. 한국의 젊은 애들이 하는 듣보잡이라고 하는 이 언어가 있는데, 이거 아세요? 이건 나쁜 말이에요. 듣도 보도 못한 잡것 이런 뜻입니다. 심각하게 상대방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인데, 근데 정말 출발어 도착어 이런 용어를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는데,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집을 하나 헐어가지고 배로 싣고 저쪽 바다 건너가서 다른 곳에서 그 재료를 가지고 집을 다시 짓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옥을 헐었어요. 여기 미국의 시카고에 와서 미시간 호수 근방에 한옥을 그걸 가지고 그대로 짓겠습니까? 좀 미국식으로 짓지 않겠어요? 네, 이런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번역을 잘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한강의 채식주의자라고 하는 소설을 한번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이게 뭔 얘기냐 하면, 폭력을 당하면서 자란 여자아이가 그 폭력에 저항해서, 그래서 어떤 반응을 나타내느냐 하면 육식을 거부하고 자기는 나무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희 정신과 의사가 보면은 정신병원에 보내야 되는 사태죠. 그런데 이 한 개인의 가슴 속에 있는 아픔과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잘 표현할 수 있겠는가? 한국의 작가들은 누가 미국으로 이민을 오기로 하면 그 사람이 이민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이유를 그 할아버지 때부터 찾아요. 그래서 이 사람 반드시 이민을 가야 돼. 그래야 이야기에 어떤 정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왜냐하면 우리가 일제강점기나 6.25 동란이나 너무도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이 우리의 근대사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파르고 힘든 길이었다는 얘기죠. 그 강박감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 벗어나기 어려워. 그래서 보세요. 고원, 이문열, 황석영, 돌아가신 이호철, 이런 연세가 좀 이제 있으신 분들의 작품이 해외에 소개될 때 언제나 그것은 한국의 역사와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한강의 경우는 한국 역사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나라의 아픔, 그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이렇게 힘들었다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 국민에게 얘기하는데 그 나라 국민들이 그걸 그렇게 감동적으로 듣느냐 하면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나라는 그 나라대로 다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한강의 경우처럼 한 개인이 오늘날 이 시대에, 이 현대에 있어서 한 개인이 폭력의 문제에 노출되어서 그 가슴으로부터 안고 있는 이 아픔과 상처라고 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게 치유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문제입니다. 오히려 이런 문제가 세계적 보편성을 가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중앙일보의 칼럼을 쓰면서 이걸 앞으로는 해외의 한국 문학을 소개하는 일에 있어서도 작가의 세대 교체를 생각해 볼 때다 이렇게 썼어요. 원고를 보내놓고 가만히 저녁에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얘기한 그분들의 이름도 다 거론하고 한강 얘기도 쓰고 했단 말이죠. 그 저녁에 생각해 보니까 한강보다 나이 많은 작가들은 다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 공공의 적이 되겠다 싶어서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중앙일보 편집자한테 전화 걸었어요. 그거 좀 바꾸자. 어떻게 바꾸겠냐. 지금 인쇄 들어가야 된다. 한 글자만 바꾸자. 그래서 세대 교체를 세대 변화로 바꿔달라. 변화는 좀 낫죠. 예. 변화 가지고는 뭐 공공의 적이 되지는 않죠. 예. 하여간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주제의 문제에 있어서도 인식이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해외에서 어떤 이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떠난 사람, 떠난 작가들의 경우에도 해당되지만 보다 더 효용성이 있기로는 현재 움직이는 작가들이 훨씬 유력합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작가의 작품을 소개해서 내보내고 하는 걸 지금 많이 해요. 그나마 한국이 이와 같은 이 번역의 문제에 새롭게 눈을 뜨고 있다고 하는 것은 한국 문학에 있어서 지금까지 어떤 놀라운 진전에 해당하는데, 그래서 내친김에 제가 이 한 달에 한 번씩 주요 일간지들을 돌아가면서 컬럼을 쓰는데 요즘 중앙일보에 쓰고 있는데 이렇게 썼어요. 번역가 레지던스를 빨리 만들어라. 그 돈 얼마 안 든다. 데브라 스미스가 서울국제도서전 때 한국을 왔는데 데브라 스미스는 그 전에도 여러 번 왔어요. 근데 저랑 이 번역은 무슨 회의에서 회의하면서 얘기를 들어보면 한국식으로 하면 좀 버릇은 없어요. 근데 영국에서는 그게 버릇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볼 때 당돌하게 말한다 이런 거지. 아, 당돌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와 같은 번역이 가능할지도 모르죠. 그런데 우리가 예술가가 좀 이 당돌하고 뭐가 나면 그건 그렇다고 이해를 해줄 만도 해요. 왜냐하면 그 예술이 좋다면. 예술도 안 좋은데 당돌하면 안 되죠. 근데 번역을 잘한단 말이에요, 이 데브라 스미스가. 근데 이 데브라가 왔을 때 데브라 스미스는 자기 이름을 한국어로 김보라라고 지었어요. 김보라. 근데 데브라 스미스면은 서보라가 맞는데 왜 김보라냐 제가 물어봤더니 한국에 가장 많은 성이 김씨 아니냐. 그것도 어디서 들었어요, 그 얘기는. 그래서 김보라라고 해서 저와 종씨가 됐습니다. 이 데브라 스미스가 왔는데 묵을 곳이 없어요. 그 호텔에 있기에는 이 영국에서 이제 출판사를 자기가 하는데 한국에 좋은 호텔들은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여기 유학 와 있는 학생의 방에 더부살이 하다가 갔어요. 아니 데브라 스미스가 한국 문학을 맨부크상으로 이끌고 간, 이를테면 한국 문학에 있어서 참 고마운 분인데 그거 좀 있을 때 마련해 주지. 엉뚱한데 돈 쓰지 말고. 그래서 번역가 레지던스를 만들어라. 번역가 레지던스들이 유럽 나라들은 다 있어요. 독일은 거기서 세미나하고 무슨 거기 모여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한 10,000불 정도에 해당하는 상도 주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번역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을 학위과정으로 만들어라, 이런 이제 몇 가지 뭐 리퀘스트를 했는데, 모르죠. 지금 문광부 장관이 이제 제 친구가 되었는데, 이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 참입니다. 말만 시작하면 길게 하고요. 그리고 말만 하면 아무나 가르치려고 들고요. 이게 제 잘못이 아닙니다. 제가 이 직업을 30년을 했으니까 직업병인데, 직업병이라고 하는 건 못 고치는 거예요. 이 못 고칩니다. 그래서 그 고쳐보려고 요즘은 뭘 적어 가지고 가서 딱 이렇게 보고 합니다. 이것만 얘기해야지. 근데 문제는 얘기하다가 이걸 안 본단 말이죠. 근데 이 원조가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원조는 이어령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뭐 30분이고 1시간이고 없어요. 그냥 놔두면 2시간도 말씀하실 분이에요. 그분은 천재입니다. 그 머릿속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정말 좀 들여다봐야 돼요. 이분하고 인터뷰를 하면은 옆에서 말하는 게 사회에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한 장으로 딱 해가지고 1번, 2번, 3번 이렇게 앞에다 딱 놓고 말씀하시게 하고 1번에서 안 넘어가요. 그래서 선생님 이러면 해가지고 겨우 넘어가고, 한 1시간 정도 인터뷰하러 갔다가 한 3시간은 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이를테면 이제 왜 그러냐면, 그분은 대학 교수를 오래 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천재성 때문에 할 말이 많아서 그런 거고, 저는 천재다움이 뭐냐면 수재고, 수재다움이 범죄고, 범죄다움이 이제 둔재예요. 저는 이제 범죄와 둔재 중간쯤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심각하지는 않은데, 근데 이걸 좀 보고 하여간 8시 15분까지 20분 남았는데 20분 안에 끝을 내겠습니다. 여러분, 저 불쌍하지 않습니까? 자, 손 한번 들어봐 주세요. 박수를 치면요, 우선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기도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외과 의사 말인데, 역시 외과 의사 선생님 혹시 계세요? 박수를 크게 세게 치면 손바닥 안에 있는 박테리아가 죽는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5번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 훌륭하세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훌륭한 학생들이 본 적이 없어요. 시카고가 이 참 바람의 도시, 호수의 도시인데, 여기 사는 분들이 바람처럼 자유롭고 호수처럼 맑은 분들이어서 이렇게 참 훌륭하세요. 네. 뭐 괜찮은 얘기죠? 네. 그래서 이 문학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을 세계화로 이끌고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가운데 영어를 잘 하시는 분이 여기에 좋은 작품을 한국어로 번역을 할 수도 있죠. 여러분, 류시아라고 하는 시인 아시죠? 제 후배인데요. 학교 다닐 때 도저히 사람 안 될 것 같더니 4학년 때 신춘문예 당선하고 없어졌어요. 나중에 봤더니 인도에 가 있어. 인도에 가서 라자니시라고 하는 명상가의 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돌아오기는 도사가 돼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류시아라고 하는 친구가 자기 시를 쓸 때에 시를 늘 외우고 다니다가 거기 딱 정리가 되면 그때 비로소 옮겼어요. 근데 영어를 잘합니다. 인도말도 잘해요. 일본말 하이쿠를 번역할 만큼 잘해요. 그런데 미국에 가끔 와요. 그 아들 이름이 미륵인데, 미륵. 세상에 아들 이름을 미륵이라고 지는 미륵이라고 하는 건요, 아직 오지 않은 부처님이 미륵불이에요. 미래에 나타날 미래불이 미륵인데, 근데 이 친구가 이 아이를, 지금 그 아들이 어디를 건축을 하는데 MIT에 다녀요. 근데 이 아들이 어디를 가고 싶어 했느냐 하면 콜롬비아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 딸아이가 콜롬비아 대학원 한 학기를 다니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애가 오니까 데려다가 자기 아이 좀 에세이 쓰는 거 좀 봐달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를 보냈죠. 보냈더니 나중에 말이 뭐냐 하면, 정말 참 이거 이 팔불출이 되는데. 근데 있었던 사실이 팩트니까요. 아이를 보면 그 집안 분위기를 알 수 있다. 그러면서 참 아이가 좋더라고. 근데 그 말만 하고 가서 애 가르쳐준 수당을 안 줘요. 왜 안 줄까요?
저랑 친한 선후배니까요. 뭐 형한테 내가 그런 걸 줘야 돼? 내가 아니고 내 딸인데. 그러나 뭐 전혀 받아도 뭐 돌려줬을 거지만 하여간 그 류시아의 아들이 콜롬비아를 안 가고 결국은 MIT로 갔는데 그 아들 보러 가끔 미국에 들어와요. 근데 이 친구는 반센 노블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쭉 꽂혀있는 책들 가운데 잘 나가는 책을 뽑아가지고 한국에 가져가서 번역해요. 이거 번역하면 10만 부, 이거는 3만 부. 거의 맞아요. 그러니까 탁월하게 그쪽에 재능이 있어. 그래서 출판계에서 류시아를 두고 마이더스의 소녀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은 시집을 3권 냈어요. 첫 번째 시집은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게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 이건요 시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두 번째 시집 외눈박이 물고기의 사랑, 둘 다 150만 부까지 나갔습니다. 세 번째 시집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 시집 좋아요. 아주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세계 번역가 심포지움에서 발표를 하고 나서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누가 제게 질문을 했어요. 한국에서 정말 괜찮은 작가 한 사람, 시인 한 사람을 좀 예로 들어달라. 번역하기 좋을 만한 사람. 그래서 제가 작가는 이성우라고 하는 작가를 들었어요. 이성우라고 하는 작가는 기독교 소재의 작품을 사회 현실과 결부해서 씁니다. 근데 한국의 기독교 문학에 대해서 쓴 작가들이 있죠. 김동률가 쓴 사반의 십자가, 이문열이 쓴 사람의 아들, 이런 것들이 그래요. 근데 동리나 이문열이 다 기독교가 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으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바깥에서 보는 것하고는 다르죠. 이문열 선생한테 그 집에서 직접 들은 얘기인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 중편을 쓸 때 나중에 장편으로 개작을 했습니다만 기독교 대백과사전을 옆에 펴놓고 썼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말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백과사전을 보고 얻는 종교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거죠. 이를테면 기독교 사상을 알고 있는 사람이 볼 때는 그 깊이에 있어서 한계가 보인단 말이죠. 동리 선생은 경주에서 계남소학교를 다니고 대구 개성중학을 다녔는데 미션 스쿨입니다.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이 사반의 십자가를 보면 동리의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편협하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제가 그걸 신성과 인본주의의 접점이라고 하는 평론으로 한번 썼어요. 그런데 그때가 동리 선생이 코마 상태로 한 5년간 누워있을 때라. 그렇지만 뭐 어쨌든 동리의 그 작품, 동리는 이 작품을 쓰고 나는 비로소 내 작품을 갖게 되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대표작으로 생각하는 작품인데 그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어서 썼어요. 근데 그 책이 원본이 없어서 그것도 서영은 선생님한테 좀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서영은 선생은 김동률 선생 3번째 분이에요. 그런데 이 단계를 거쳐서 이성우라는 작가의 이름이, 이 사람은 한신대학을 다니고 그 대학원까지 하고 이를테면 기독교를 그 안에서부터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를 이를테면 이 기독교 사상으로, 그 다음에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사회, 세계의 문제를 수평적 문제로, 거기에 뭐가 등장하느냐 하면 광주 사태가 지속적으로 나옵니다. 이성우는 그 지역 출신이죠. 그래서 신과 인간과의 수직적인 관계와 인간과 인간, 이 사회에서의 수평적인 관계가 조화롭게 만나는 지점, 그게 어딜까요? 십자가죠.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곳. 그 십자가의 의미가 그런 거죠. 성경에서도 이를테면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 이걸 영어로 된 문면을 보면 In your heart가 아닙니다. among you입니다. 너희들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작가는 사회의 문제를 꼭 기독교가 중요해서가 아니라 한국 문학의 어떤 사상성의 바탕 위에서 추구하는 작가인데 이 작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던 것이 대표적으로 한 작가, 이를테면 한 사람의 문학평론가로서 오늘날의 작가 가운데 누구를 들겠느냐. 이건 제 편견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제 편견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 시대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작품을 들라 하면 저는 주저없이 황석영의 장길산을 듭니다. 우리 시대의 작가 가운데 미학적 가치, 예술성이 가장 높은 작가 한 사람을 들라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저는 이청준이라는 작가를 듭니다. 그리고 젊은 작가 가운데 이성훈은 저보다 한두 살 아래인데 뭐 젊은 작가도 아니죠 사실은. 그런데 뭐 60이면 한국에선 젊은 작가예요. 얼마 전에 돌아가신 황금찬 선생께서 90이 넘도록 사셨고 김남조 선생은 지금도 90이 넘으셨어요. 그래서 지금 뭐 청청시야에 있는데 60이면 젊은 작가죠. 한국문학평론가협회에서 제가 회장으로 있는 평론가협회에서 주는 젊은 평론가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한 40 중반쯤 되는 이 평론가에게 줍니다. 그럼 이 평론가가 상을 받으면서 젊은이라는 말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제가 40 중반은 젊다. 30 후반에서 40 초반까지는 어린 평론가고 40 중반에서 50까지는 젊은 평론가고 50에서 한 60대면은 중견 평론가고 한 70 이상 돼야 원로 평론가다. 이렇게 여러분 1세대, 1.5세대, 2세대, 3세대 정리하는 것처럼 이걸 딱 정리를 그런 식으로 해주곤 합니다. 하여간 시는 저는 류시화를 좀 주목하자라고 했습니다. 과거처럼 문학의 순문학주의, 수혈주의 이것으로서 예술의 지관 가치를 추구하는 시만이 시냐 사람들과 소통하고 왜 이혜인 씨는 그렇게 읽으면서 이혜인 씨는 광범위하게 읽히고 재미있고 싶지만 그러나 예술적 가치를 담보할 만한 저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류시화 씨는 그걸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이 시인에 주목해서 번역도 좀 해보자 뭐 이런 얘기를 류시화는 지가 영어를 잘하니까 번역해도 되는데 영어를 잘하는 것과 영어를 시의 수준으로 가져가는 것은 다르죠. 그건 전혀 다른 얘기죠. 자, 한국 문학에서 중점적으로 연구하는 분야 중에 하나는 북한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제에 있어서 북한은 이제 변수가 아니라 상수의 지위에 도달해 있습니다. 북한을 제외하고 한반도 문제를 말할 수가 없어요. 이 북한 문제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통일부에서 이 석사 때부터 이산가족위원회의 과장으로 그 다음에 국장으로 사무총장으로 20년을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경희대학교 설립자 조영식 박사께서 대학원 석사 다니던 저를 그 위원장을 맡으시면서 데려가셔서 그 사무국에서 제가 20년간 인적 교류 문제 일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는 석사를 마치고 박사를 마치고 교수가 되고 오전에는 통일부에 나가 있고 오후에는 학교에 들어가 있고 이렇게 이중 생활을 제가 20년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 문제를 오랫동안 제가 공부를 했고 북한 문제를 공부하던 뒤끝에 디아스포라 문학을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북한 문제 이것이 정상적인 대화 소통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는 뭘? 미국의 한이 문학, 일본의 조선이 문학, 중국의 조선족 문학, 중앙아시아의 고려의 문학 이런 여러 지역의 한민족 문화권 문학과 더불어서 남북한 문학을 얘기하자. 정치의 통합이나 국토의 통합은 맨 나중에 이루어집니다. 먼저 해야 될 게 문화 통합입니다. 어디서 그걸 볼 수 있습니까?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독일은 언론을 서로 교류했고 그리고 수용자들을 맞바꾸었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서독이 그 경제력으로 구소련에 돈을 주고 동독을 샀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문화로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북한 문학이라고 하는 게 있고 더 나아가서 이제 해외동 고문학 그래서 이를테면 코리안 다이아스포라 리터처 이렇게 이제 부르는 것인데 여러분 북한 핵 문제를 협의하는 이 육자회담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말한 남북한과 미국, 일본, 중국, 중앙아시아는 러시아입니다만 러시아에도 이제 뭐 고려인들이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꼭 일치해요. 이게 핵 육자회담이 나오기 전에 저는 이 논문을 2+4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에 있어서 어떤 지역적 분포와 군사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 지역적 분포가 일치한다라고 하는 건 뭘 말할까요? 사람이 사는 곳에
결국은 힘의 충돌도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네. 저 지금 7분 남았는데 보고 있습니다. 저 교회를 다니는데요. 이 얘기를 어디 가서나 하는데 이 얘기를 하면 모두 다 웃으세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웃어요. 여러분 웃어주셔야 돼요. 제가 다니는 교회는 목사님이 설교를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A4 용지 한 장에다 아주 빽빽하게 써가지고 그걸 다 외워가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그걸 앞에 놓고, 왜냐하면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앞에 놓고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시. 이재철 목사님 얘기인데요. 그리고 설교하시는데 설교를 외워서 하니까 이 교인들 눈을 바라보면서 그 호흡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무슨 인용을 하거나 해가지고 이 설교도 길게도 안 하시지만 한 5분 정도 설교가 짧을 때가 있어요. 그럼 얼마나 교인들이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15분까지 안 하고 좀 중간에 맞춰볼까.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 게 뭐냐면요. 한번 보십시오. 위에 한 줄, 두 줄이 있고 밑에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데 한 줄, 두 줄은 서론이고 1, 2, 3, 4가 본론인데 지금 제가 어디까지 했냐면 서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 한 얘기를 다 하자면 지금 한 얘기의 4배를 더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제 다음에 제가 시카고를 왔을 때 이 시카고 문예회나 예지문학회에서 그 사람 그 말 길게 하고 별 재미가 없는 얘기는 그렇게 다시는 그 안 가겠다고 이럴 줄 몰라서 오늘 정말 좀 빨리 마칠 참이에요. 꼭 들어야 될 말씀 한두 가지만, 커피 세계 1등 기업이 스타벅스입니다. 스타벅스를 만든 시애틀의 초기에 인문주의자들이 커피를 팔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꿈을 팔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커피. 이 꿈이 너무 중요하죠. 왜 스타벅스인지는 아시죠? 모비딕, 험한 멜빌의 모비딕에 나오는 1등 항해사의 이름. 맨날 우수의 장비에서 책이나 읽고 있고, 항해사가 갑판에 올라가가지고 멀리 지금 뭐가 보이는지 보고 해야 되는데 책만 읽고 앉아있어요. 이 스타벅이라고 하는 우수에 찬 늘 책 읽는 사람의 이름을 가져와서 스타벅스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기가 막힌 이름 아니에요? 인문학, 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돈이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어디 그 한국일보인가 칼럼을 썼습니다. 인문학은 돈이 될 수 있는가? 그래서 저는 돈이 될 수 있다고 썼습니다. 돈이 될 수 있는 시대다. 뭘로? 아이디어로. 그 한 예로 제가 소나기 마을을 예로 들었습니다. 맨 처음 시작할 때 모두 다 저를 비웃었습니다. 무슨 뭐 소나기 마을, 그게 지금 모아놓은 돈도 없이 뭘 하겠냐고. 근데 황순원의 소나기라는 소설 속에 딱 한 줄 나와요. 내일 소년회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 한 줄에 의지해서 제가 그때 경희대 교수협의회 회장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수 한 10명을 끌고 양평군수로 가서 그래서 결국 그 소나기 마을은 그로부터 3년간의 컨텐츠 연구를 하고 3년간 공사를 해서 2009년 6월 13일 날 개장을 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료 입장객이 오는 문학관입니다. 여름에 사람이 많이 올 때는 주말에 하루에 2,000명을 넘습니다. 그런데 그 문학관을 짓는데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 125억이 들었어요. 입장료 수입으로 아직 이 문학관 운영비를 다 감당하지는 못합니다만 아마 2, 3년 안에 충분히 넘어설 걸로 보고,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문학관은 한국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학관은 원래 돈 버는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소나기만으로는 확장성에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제 군하고 제가 오기 전에 합의를 끝내고 왔습니다. 그 옆에 10,000평 정도의 야산 부지를 확보해서 세계문학에 있는 첫사랑 이야기 가운데 가장 괜찮은 걸 골라보니까 1번 알폰스 도데의 별. 이 별에 나오는 목동은 나이가 20이에요. 그러면 첫사랑입니다. 뭐 나이 들어서 첫사랑하면 안 되나요? 두 번째, 생백지벨의 어린 왕자. 우주와 지구를 잇는, 소행성과 우리 삶의 틀을 잇는, 상상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잇는, 아이와 어른의 세계를 잇는 그 이를테면 사랑의 문제, 그가 남겨두고 온 장미꽃 또는 그와 길들여진 여우, 사물과 또는 동물들과 관계 맺는 이 여러 모양의 첫사랑.
제가 소나기 마을 소식지에 어떤 작가 보고 윤대정이라는 작가 보고 나의 첫사랑 이야기 쓰라고 했더니 딱 이렇게 썼거든요. 모든 사랑은 다 첫사랑이다. 괜찮지 않아요? 모든 사랑은 다 첫사랑이다. 모든 사랑. 왜 모든 사랑이 다 첫사랑이냐? 이건 여러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4시간 동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로 하고 사람들을 다 모았어요. 소나기 마을의 자문위원을 10몇 명, 어른들, 기획위원을 10몇 명. 그 기획위원에 도종환도 들어가 있고 김진명 소설가도 들어가 있고 무슨 뭐 대학 교수들도 들어가 있고 변호사도 들어가 있고 그래요. 그리고 자원봉사단 30명. 정세란 선생님 어디? 정세란 선생님도 저기 한국에서 저랑 같이 오셨는데 자원봉사단은 중에 한 분이에요. 전부 다. 네. 그리고 연예인 홍보대사. 여러분 정준호라고 아십니까? 정준호 경희대학 출신이에요. 황선우 선생님 경희대학에 23년 6개월 계셨으니까 경희대학 출신. 정준호가 단순히 이 배우가 아니고 350억을 번 성공한 CEO입니다. 골프웨어를 해가지고. 연예인 중에 자기가 움직여서 그렇게 돈 번 사람 없어요. 그래서 실력 있는 배우에서 성공한 CEO로 제가 잘 압니다. 야 준호야 제가 학교 홍보처장을 할 때 널 학교 행사에 불러다가 학교를 위해서 너 좀 해라. 착해요. 그러면 걔한테 안 받고 늘 나왔어요. B도 경희대학 출신인데 B는 그냥 안 와요. 왜냐하면 B는 그냥 오겠다고 하는데 매니저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김연지라고 씨아라고 하는 걸그룹의 이 메인 보컬을 하던 김연지하고 이 정준호가 연예인 홍보대사입니다. 근데 그 바로 옆에 이영애가 살아요. 제 이영애 연락이 안 되는 걸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문자를 보냈는데 홍보대사 좀 안 하겠냐 그랬더니 이영애가 자기가 지역 주민으로서 소나기 마을을 적극 홍보를 하겠는데 지금 요즘 조금 자기가 형편이 그렇다고 그래서 그럼 다음에 인원해보자. 근데 그 근방에 많이 살아요. 강호동도 그 옆에 살아요. 그 다음에 또 누가 그 옆에 사느냐 하면 그 김수로도 그 옆에 살고 그 다음에 김용근도 그 옆에 집을 짓고 살아요. 그러니까 양평에 문인들, 예술인들이 많이 사는데 하여간 소나기 마을이 잘 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나 홍보대사 좀 시켜달라고 애걸 복을 할 텐데 그때 제가 단호히 안 시켜주려고요. 15분인데 지금 다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3년 안에 이루어지면 10년을 내다보고 뭘 하기로 했냐면 그 앞에 개발지들을 수용해가지고 세계 문학에 있는 첫사랑을 다 모으려고요. 세계 문학 첫사랑 문학공원으로. 그래서 그걸 이제 삼성 에버랜드나 롯데월드 어드벤처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놀이공원 해서 돈 번 기업 아니냐. 이제는 노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서울에서 가깝고 앞으로 한국이 주 4일 근무가 될 텐데 대통령 선거 공약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험가 학생들하고 교훈을 하면서 이를테면 영업적 이익을 도모할 수 있는 걸 생각해봐. 근데 그 두 기구 회사에서 안 하면요 뒤전일이 한다고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우습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한국의 민족사관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바로 들어가는 시대입니다. 경남 하동이라고 하는 조그만 소업이 스타벅스에 요청을 해서 올해 분말 녹차 100톤을 납품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옛날 같으면 가능이나 한 일입니까? 가능한 시대예요. 가능한 시대. 우리가 그 논의를 하고 있는 날 마침 저랑 교회를 같이 다니던 한진해운의 미주본부장을 하던 분이 이제 리타이어를 했는데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디저지랜다고 협상하면 이정무님이 좀 하실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겠다고. 글쎄 우선 꿈을 꾸는 건 자유 아닙니까? 아무도 꿈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꿈을 꾸는 거죠. 자, 한국에서 문학공원으로서의 소나기 마을, 이것이 세계적인 문학공원으로 발전해 가는 것이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혹시 제 선배인 문재인 대통령이 저보고 문화관광부 장관 하라고 그럴까 봐서 굉장히 겁났어요. 지금 그런 걸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자, 여러분, 저만이 아니고 여기 계신 분들 가슴 속에 어떤 꿈이 있으신가요? 글 쓰시는 분들, 내가 글을 써서
뭘 하겠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일생에 걸쳐서 좋은 걸 한 편을 써서 나랑 가장 가까이 있는 한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걸, 글 한 편 쓸 수 있지 않겠어요? 그걸 한번 목표로 해보시죠. 만약에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을 행복하게 할 수 있다면 누구나 행복하게 읽을 거예요. 그런 글을 한 편 쓸 수 있다면 그런 글을 계속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요.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15분 전에 끝나겠다고 해놓고 안 돼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예. 약속을 하고도 못 지켜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들 가슴 속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그 꿈이 남아있으면 우리는 외양은 나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언제나 우리는 현역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노인들이 꿈꾸며 이런 구절이 있는 겁니다. 꿈은 어린이만 꾸는 게 아니죠.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어떤 길을 향해서 가야 할지, 문학을 하시는 분들은 내 문학과 더불어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갈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여러분 오랜 시간 제 얘기를 경청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훌륭한 학생들이세요.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교수님께서 이렇게 강의를 해주셨는데 이 문학이 교수님의 강의로 인해서 문학에 관심이 혹시 없으셨던 분이라 할지라도 문학이 잘 가슴에 와서 이렇게 어느 밤쯤 좀 불면의 밤 보내시면 어때요? 그래서 파블로 네루다가 이렇게 얘기했죠. 시가 나에게 왔다. 내가 시를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나에게 왔다. 그가 어떻게 왔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나는 모른다. 다만 내가 흐릿한 그런 시 한 줄을 썼을 때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화살과 꽃과 불이 캄캄한 밤 하늘을 열게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의 영혼이 바람 속에서 자유롭게 날아다녔다. 네루다 파블로의 시라는 작품입니다. 많은 그 줄이 제가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느껴봤는데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디아스포라 문학, 한민족 문화권의 문학에서부터 번역의 중요성도 말씀해 주셨고 또 황순원 문학관 하고 또 우리가 문학이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도 오늘 깨달았습니다. 네, 제가 교수님 정말 좋아하는데 사실은 교수님께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간을 우리가 다 읽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모자라서 오늘 나눠주신 유인물이 있습니다. 거기에 교수님의 그 칼럼들을 좀 읽으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다음에 오실 때 또 오셔서 또 연속편 들으시기 바라고 지금 교수님 강의 들으시고 질문 2분만 받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네, 교수님 질문 있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저는 탁 아그네스라고 합니다. 네, 압니다. 저는 그 미주 한인으로서 그 디아스포라 문화, 특히 그 교수님께서 여러 나라 여러 도시를 다니시는 미국 내에 캘리포니아나 뉴욕, 달라스 같은 곳에 그 문예가 어느 곳이 가장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시카고에 글 쓰는 사람으로서의 좀 가장 궁금한 점입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앉으셔도 됩니다. 미국의 한인 문화 가운데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영어로 글을 쓰는 분들은 뭐 여러분이 있죠. 그 외에 이제 우리말로 글을 쓰는 분들 가운데 그 조직이 가장 확대되어 있는 곳은 LA에 있는 미주 문인회표입니다. LA 미주 문인회표는 말하자면
LA 지역뿐만 아니라 미주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곳곳에 뭐 한두 번씩 또 회원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거기는 미주 문학이라고 하는 문해지를 1년에 4번 발간을 합니다. 제가 그걸 만드신 분이 송상옥 소설가, 1960년대 한국에서 이름 있는 작가였다가 이리 건너와서 여기서 작품 활동을 하다가, 그리고 다른 분들이 쭉 회장을 하다가 한 20년 전부터 회장을 한 3번 더 하셨어요. 그분이 계실 때 제가 미주문인협회에 40대 중반의 젊은 문인으로서 방문을 했고, 그때 다 60 지난 분들만 오셨는데, 그 한국에서 무슨 교수가 왔다고 해서 보니까 새파란 젊은 애가 와 있어서 사람들이 처음에 놀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른들이, 노인들이 오면은 대체로 대접만 해야 되는데 젊은 사람 별로 대접받기를 바라지 않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으로 잘못 알려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미주문협은 어쨌든 1년에 4번 문해지를 내고, 저는 거기 이제 한 3년 제가 개간편을 썼어요. 그리고 미주문협 여름 캠프에 2번을 강사로 왔었습니다. 근데 거기가 제일 부피가 큽니다. 그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뭐 이 문해지 발간 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지금은 아마 안 할 겁니다. LA의 미주문인협회 외에 거기는 문학 단체가 많습니다. 크리스찬 문인협회도 있고, 그 다음에 미주시인협회도 있고, 또 뭐 하여간 뭐 10몇 개의 문학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도 재밌는 것은요, 뭐 열심히들 하세요. 하시는데 회장님들만 다르고 회원들은 다 같이 섞여 있어요. 그래서 물론 어떤 표방하는 이 지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단체가 따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가 가진 특장 중에 하나이기도 하죠. 다만 제 생각에는 그 미주 문인협회를 중심으로 한 LA의 한인문단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제도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그에 앞서서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인데, 닫혀진 마음, narrowed mind. 로는 좋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좋은 글은 어디서 오냐면 좋은 생각에서 오는 거죠. 그 생각이 주제니까요. 그리고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서나 제 생각에는 문호를 개방하고 서로 소통하고 교류하고, 지금 미사일 뭐 핵 때문에 어렵지만 남북 간에도 대화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 LA 가면 제가 늘 그 얘기를 합니다. 그 좀 단체들끼리 문 열어놓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가장 많이 이 활동을 하는 데가 뉴욕입니다. 미동부 한인문인협회. 저는 제일 미국에 오면 오고 싶은 곳이 여기 시카고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훌륭한 분들이 다 계시니까. 근데 이 다른 지역에서 제가 그동안에 매우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제가 오기 전에 뉴욕에서 전화를 여러 번 여러분한테 받았습니다. 왜 시카고를 왔다가 가면서 뉴욕을 안 오느냐. 지금 뉴욕 동문인협회 회장은 윤관호 씨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전화를 하시더니 그 다음에 다음번 회장하실 분, 또 제 친한 분들 막 전화해가지고 시카고하고 뉴욕 가까운데 왜 아들도 여기 있다면서 왜 안 왔다 가냐고. 근데 여러분, 시카고하고 뉴욕을 바꿀 수는 없죠. 시카고는 너무 훌륭하고 좋은데요. 근데 거기서는 미동부 한국문인협회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다가 작년, 재작년에 미동부 한인문인협회라고 바꿨습니다. 그 미동부 한국문인협회가 아니죠. 미동부 한인문인협회가 맞죠. 왜냐하면 여러분 다 미국 시민이시잖아요. 그럼 한인이죠. 한국문인협회가 아닌 건 맞아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었는데, 저한테 그 이렇게 바꾸는 게 어떠냐 물어보기에 그 바꾸는 게 맞다고 저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거기는 뉴욕 문학이라고 하는 문해지를 1년에 한 번 내는데 두껍게 냅니다. 그걸 저보고 뭐 글을 하나 보내라고 그 회장께서 말씀하셔서 글을 하나 보냈어요. 보냈는데 미주 문학은 원고료 줍니다. 근데 뉴욕 문학은 원고료 안 줘요.
근데 원고를 왜 안 주냐 물어볼 수 있느냐 못 물어봅니다. 그런 책을 내는 것만 해도 훌륭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 혹시 시카고 문학이나 그 예지문학 낼 때 저보고 글을 보내라고 하시면 제가 원고료 아무 불평 안 하고 글을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